코스피가 닷새 연속 상승하며 2,87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오늘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삼성 등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대형마트 규제 부활 우려 속에서 재계 총수들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외국인 배당 등으로 3월보다 30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건설 부진에 미국 관세 조치발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이 정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정상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통화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2,890선을 눈앞에 뒀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2,870선에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상승은 방산과 조선주가 주도했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56% 오른 2,871.85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 1%가 훌쩍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 상승폭을 다소 줄이며 2,900선 앞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책 기대감에 신정부 허니문 랠리는 여전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6,323억 원 순매수하며 장을 이끌었습니다. 닷새째 순매수 행진으로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7,600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이후 약 석 달 만에 최장기간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올 들어 주도주로 급부상한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SM2 유도탄 개발 참여 소식이 전해지며 6.36% 껑충 뛰었고 한화시스템도 20% 넘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선주도 강세였습니다. 한화오션이 4.37%, HD 한국조선해양도 4.35% 올랐습니다. 워낙 강하게 올랐던 금융이나 지주사가 잠깐 쉬는 가운데 광산이나 조선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 기대감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도 올 들어 최대치인 10조 8,400억 원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만큼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금 대신에 은 가격도 1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잠시 좀 주춤한 금과는 달리 은값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앞으로의 수요 전망도 여전히 밝습니다. 이어서 신다미 기자입니다. 은 선물 가격은 어제 온스당 36달러 80센트로 올해에만 약 25% 상승했습니다. 36달러 넘게 가격이 오른 건 지난 2012년 2월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은이 산업재로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5월 이후로 관세 전쟁이 좀 잦아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은이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는 계속 약해지고 산업금속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4월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은이 상승할 수 있었다. 은 선물뿐만 아니라 ETF와 ETN 등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은 ETF의 가격은 올해 들어 20% 넘게 뛰었고 ETN 상품도 수익률이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를 경신한 금과 달리 은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말 금값 대비 은값은 100배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을 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목표치는 우선 $35 뚫고 나면 $40 이상까지 올라갈 거다. 금은 이미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 구리도 작년에 사상 최고치 찍고 금과 구리의 역할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은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 자체가 투자자분들은 항상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은 가격에는 경기 변수와 산업 전망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방 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5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서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합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만남이라 부담과 함께 기대도 있을 텐데요. 국내외 다양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어떤 의제가 이번 만남 테이블에 올려질지 주목됩니다. 먼저 윤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재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문제와 글로벌 패권 경쟁 등 현안과 관련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재계 입장에선 글로벌 현안 외에 상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대기업, 원노재벌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사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영권 방어에 좀 대주주가 취약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제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대통령이 3개월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을 가졌을 당시에도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관련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재계 회동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 AI 100조 원 투자 공약이 추진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설치하고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앞서 보신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친화적인 정책과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탄력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계는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금의 하나오션,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4.5% 임금 인상에 노사가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회사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취하하라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지만 한화오션은 배임 여지가 있다며 취하하지 않은 채 소를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조선업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앞으로 한화오션을 향한 소송 취하 압박이 더 거세질 걸로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노조의 파업 피해 책임을 묻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지도 확고합니다. 사용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근로자들은 노동쟁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커지니까 상당히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는 그런 법이 될 가능성이 커요. 당초 오는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재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해 경영계의 설득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풀리는 듯했던 대형마트 규제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오늘
8에서 9%대 급락했습니다. 마트 휴업일을 제한하는 걸 두고선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조차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강윤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는 것에 일단 소비자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주말에 쉬면 되게 불편하고 뭐 문 닫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시키고 마트가 쉰다고 재래시장을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시장 상인들조차 찬반이 나뉩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날 쉬면 그 사람 손님들이 그 장 보러 내일 재래시장으로 오니까 그런 편들이 많은 거죠. 대형마트가 쉬면은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잘 안 나오니까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좀 나와야 시장에도 들르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에서 의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만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인데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일요일에 시장에서 쓴 돈을 비교해보면 마트가 문을 연 날보다 닫은 날 20만 원 더 적었습니다. 마트가 닫은 날 반사이익을 본 건 오히려 온라인몰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마트를 쉬게 하면 소비자들은 더욱더 온라인 쇼핑을 강화를 해서 오프라인 쇼핑 전체가 어려워지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통업계 서비스 가운데 온라인몰 새벽 배송에 소비자들이 최고 점수를 줄 정도로 온라인몰 성장세가 거센 가운데 애꿎은 오프라인 마트만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급감하고 수출은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한나 기자, 이번 달 KDI의 우리 경기 진단 어떻게 나왔나요? 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경기 둔화라고 진단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둔화를 경기 미약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4월 건설 기성은 작년보다 20.5% 줄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감소폭 또한 전월 마이너스 16.3%보다 확대됐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로 전달 0.8%에 비해 둔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전산업 생산은 반도체가 21.8%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전월 0.9%에 비해 낮은 0.4%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진단도 더 어두워졌죠. 네, 대외적 위협 요소 역시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KDI는 국내 전국 불안이 완화되고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표가 개선됐다면서도 철강, 알루미늄 추가 관세 인상 및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5월 수출은 작년보다 1.3% 줄었고 일평균 수출도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중남미 등 관세 부과 대상국을 중심으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관세율이 대폭 인상된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32% 급감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지난 4월까지는 경상수지가 2년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선전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 관세 쇼크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4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얼마나 됐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7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약 2년째 흑자가 이어지면서 월간 흑자 폭은 4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수준인데요.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가량 많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가 소폭 늘어난 영향인데요. 반도체 수출 증가세로 수출이 79조 원가량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의약품 등이 늘었고 석유 제품과 승용차는 줄었습니다. 나라별로는 EU 동남아에서 호조를 보였고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줄었습니다. 수입은 약 6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1% 감소하며 상품 수지 흑자폭을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 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10.4% 줄었고 곡물과 비내구 소비재,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이 뒷걸음쳤습니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규모는 줄어들고 있군요. 네, 4월 경상수지는 직전 3월보다는 4조 6천억 원 정도 줄었는데요. 외국인 대상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배당 소득 수지가 전달 3조 원 흑자에서 8천억 원가량 적자로 전환한 이유가 큽니다. 서비스 수지도 3조 8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는데요. 운송 수지가 컨테이너 운임 하락 영향으로 15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된 데다 국내 기업 연구 개발 R&D 서비스 지급이 크게 늘어 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데요. 한은은 상품 수지와 관련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에서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이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 미국 현지 생산이 확대돼 국내 생산과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렇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분 동안 첫 통화를 했습니다. 미일 정상에 이어서 중국 정상과 통화로 동맹을 우선하되 실리를 고려한 한중 정상 외교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에이펙에 시 주석을 초청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시 주석은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혼란이 얽힌 국제정세에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중국 순으로 정상 간 통화가 마쳐졌군요. 네, 취임 4흘째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 중, 일 순으로 통화한 것과 다르게 시진핑 주석보다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했는데요. 양안 관계에 대한 입장 등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관에 대한 미국 등 우방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일 협력에 방점을 찍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도 대체로 취임 후 미국과 제일 먼저 통화하고 일본 또는 중국 순으로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정부가 차관급 인사도 실시했습니다. 당면 현안이 많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또 외교부 차관이 먼저 자리를 채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기재부 1차관하고 2차관 임명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형일 1차관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라며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지휘해야 할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임기근 2차관에 대해선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 차관에는 누가 됐죠? 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업부 대변인이 발탁됐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을 맡아 통상정책을 총괄했던 만큼 미중 갈등을 비롯한 관세 협상에서 우리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를,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주일간 국민에게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받아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선 과정의 투명성과 인재풀 확대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과거처럼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추천이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오늘부터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민간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최주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앞서 국토부가 청약 과열 방지 차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경기 동탄 무순위 청약 한 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손질한 겁니다. 다만 거주 지역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제한을 없애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청약을 제한하는 식입니다. 바뀐 제도가 적용되는 첫 대상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4개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시기를 조율 중인데요. 대략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공공주택에서는 무순위 청약 시기가 미뤄지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천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어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분양가가 5년 전 가격인 5억 3,900만 원대에 책정돼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의 차익이 기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LH는 신혼부부 양측이 모두 신청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모집 공고에 양측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곳은 공공분양에 해당돼 원래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5월 29일 기준 전국 무주택 세대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3억 7천만 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이라 수익 공유형 모기지 가입 의무가 있는데요. 매각할 때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거액의 재산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의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가짜 이혼을 하거나 수표를 쓰레기로 위장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지니고 다닙니다. 국세청이 주거지를 수색하니 서랍에서 현금과 외화 더미가 나오고 가방 속 포장지를 뜯어보니 금이다. 금괴 뭉치가 쏟아집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재산을 쓰레기 더미로 위장했습니다. 구겨진 신문지로 가려뒀지만 들춰보니 10만 원짜리 수표 수천 장이 줄줄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런 현장 조사를 통해 체납자 710명을 적발했습니다. 체납자들은 고가 미술품, 수입차 리스를 통해 재산을 숨기는 방식이 다양해진 한편 위장 이용과 편법 배당을 통해 세금을 체납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됐습니다.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는 받은 사업소득을 가족 4명에게 이체한 후 가족 명의로 상가 10채를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를 통해 상가를 가압류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정 과세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삼시세끼 쌀밥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줄면서 이 넘쳐나는 쌀이 국내에서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쌀 소비를 촉진할지가 고민인데 가루를 내는 품종의 쌀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빵과 과자, 카레까지 밀가루를 대체하는 건강식으로 가루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입니다. 반죽에 올리브를 가득 넣어 돌돌 말고 오븐에 구워냅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밀가루빵과 똑같지만 밀가루가 아닌 가루쌀로 만든 빵입니다. 일반 깜빠니보다는 쌀 제품들이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쌀 제품은 부드럽지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으시는데 지금은 제분 효과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만큼 카스테라 종류라든지 이제 그런 제품에도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은 건강빵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형형색색의 케이크와 타르트까지 모두 가루쌀로 만들어져 각 지역 빵집에서 판매될 제품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신메뉴 품평회를 통해 우수 메뉴 100개를 선정하고 장관상 등을 시상하며 제품 개발과 판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 과잉인 밥쌀용 벼 생산을 줄이는 대신 가루쌀 생산단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는 원료로서 작년보다도 더 많은 업체에 제과제빵 신메뉴 출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오뚜기가 가루쌀 카레와 수프 등을 출시하는 등 식품 대기업들의 영역 확장도 더해지면서 가루쌀을 활용한 K푸드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노후소득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이 쥐꼬리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뭔가요? 현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 356조가 투자된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이 세부적으로 공개됩니다. 지금은 개별 금융사나 금감원 연금 포털 모두 이 상품을 원리금 보장과 비보장으로만 구분해서 각각의 수익률이 공개되는데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은행 예금 같은 예금성 상품과 국채 등의 시장성 상품으로 나눠서 공시하고 이 각각의 수익률을 처음으로 구분해 공개하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채도 채권인데 국채 수익률과 예금 수익률을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로 함께 보여주는 게 혼돈을 유발할 수 있어서 구분 공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성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국채와 정부 보증 채권 또 사회 기반 시설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예금 이자와 국채 이자 등으로 인한 수익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률 공시에는 장기 수익률이라 할지라도 최근 운영 성과가 더 반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 퇴직연금 수익률은 최근 1년간의 수익률과 3년, 5년, 7년, 10년 등의 장기 수익률을 구분해 공시하고 있는데요. 장기 수익률이 직전 연도까지 수익률만 반영해서 최근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수익률 산출 기준을 연도 말에서 분기 말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3년 수익률 공시라면 지금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성과를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수익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세칙 개정을 최근 예고하고 올 3분기 공시를 목표로 해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연 수익률은 4.77%로 재작년 5.3%보다 줄긴 했지만 최근 10년간의 연 환산 수익률인 2.31%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전국 공기질 보통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니까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세종과 춘천의 낮 기온 2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 낮 기온 27도, 강릉 2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낮 기온 29도 보이겠고 대구는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